3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오늘부터 사흘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공개하고 취지 등을 설명합니다. 오늘은 개헌안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조항들을 공개했는데 전문에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항쟁, 60 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새 민주화 운동 이념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소환제나 국민 발안제 등 국회의 권능을 국민에 직접 부여하는 조항들도 포함됐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가 청와대 발표 내용과 야당 반응, 향후 전망 등을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헌법 전문에 기존 4.19 혁명의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항쟁, 60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새 민주화 운동 이념을 담기로 했습니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기본권 조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천부 인권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 보편적 인권을 국민에만 제한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 수준이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 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노동자 권리 강화 차원에서 사용자적 관점인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파업 등 노동 3권을 인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 생명권과 안전권, 나아가 정보 기본권, 주거권, 건강권 등이 기본권으로 신설됐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 대부분 동의한 조항들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전체회의에서 5.18 등 온갖 역사적 사건을 다 넣으면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고 청와대 개헌안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와 설명은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낙인 찍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홍 대표의 인식입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제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날짜를 26일로 잡아두고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는 건 여론을 등에 업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의 압박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하고 폐기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앞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헌법 전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네, 현행 헌법 전문을 보면요. 네. 현행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유신독재 반대 시위인 부마항쟁과 이제 12.12 쿠데타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한 5.18 민주화운동, 네. 그리고 87년 60 항쟁의 민주이념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헌법 전문은 주권 소재와 역사적 기술, 그리고 네. 국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국가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압축된 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에 지난 30년의 민주화의 가치를 담겠다는 겁니다. 네.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는 게 조국 수석의 설명입니다. 네, 뭐 이른바 촛불 시민혁명은 이번에는 빠졌죠?
네, 비교적 최근 사건인 촛불 항쟁은요. 네.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어서 이번에 넣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네, 기본권 얘기해 볼까요? 국민을 사람으로 용어를 바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행복 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이른바 보편적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네. 평등권을 예로 들면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임지봉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헌법에서 아예 천부인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게 사람이란 말로 바꾼 것입니다. 강론을 좀 더 볼까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하기로 했죠. 네, 근로는 사실 일제시대 때 나온 말인데요. 네. 한자만 놓고 봐도 부지런할 그네 애쓸 노, 열심히 일만 하는 피동적인 존재입니다. 네. 이걸 일하고 움직이는 노동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네. 사용자의 시각이 아닌 사용자와 노동자 다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네. 이제 더불어서 청와대는 고용 안정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 부분도 기본권에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설되는 기본권들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해서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알 권리와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국가가 예방하고 이제 시정할 수 있도록 정보 기본권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주거권 및 건강권 등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서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겠다는 것이 조국 수석의 설명입니다. 네. 삭제되는 조항도 있죠. 네,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 삭제 부분인데요. 네. 청와대는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멕시코와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를 정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네. 영장 청구 주체가 검사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 수석은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이제 검사의 영장 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네. 검찰은 이에 대해서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희는 이미 그 총장님께서 사개특위에서 그 영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현재로서는 따로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이것은 이번에 새로 삽입되는 것들이죠. 네,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 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조국 수석이 한 말인데요. 네. 조 수석은 1954년 헌법에 대한 국민 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다면서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네. 그리고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직접민주제 대폭 강화를 통해서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조 수석의 말입니다. 네, 뭐 조수석 설명하는 거 보니까는 뭐 버클리대에서 헌법학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야당인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국회 통과는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모레 22일 오전 10시 반으로 잡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충분히 밝혔다며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구속 여부에 대한 변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인데 다른 의도와 배경이 있는지 이 전 대통령 영장 심사를 맡게 된 박범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누구인지 등을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로 잡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 불출석 뜻을 검찰에도 전달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결국 다스를 누구 거라고 판단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 형사적으로 만약에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라는 점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그런 몇십억대 이제 뇌물죄에 대한 대책을 이명박은 물어야 되는. 영장 실질심사 포기는 구속 여부를 다툴 권리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통상 영장 실질심사 포기는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밝힌 만큼 향후 본재판에 집중해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되 유죄 시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 지금의 보직을 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3명의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임입니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습니다. 법리에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기록 검토가 꼼꼼하고 신중하기로 법원 안팎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일람표를 포함해 A4 용지 207쪽, 구속사유 의견서는 1000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91쪽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방대해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불가피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나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의 운명을 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보고에 나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 권한 폐지 등 굵직한 얘기들을 많이 꺼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업무보고 현장을 다녀온 석대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국회 사개특위 모두 발언에 나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화두도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좋은 재판이었습니다. 좋은 재판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재판의 절차와 결과 모두에 대하여 수긍하고 감동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판을 위한 전제 조건은 좋은 법원. 안 처장은 먼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부터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단계는 대법관 후보자 제시 권한 폐지.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시하면 추천인은 이 인사를 포함해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적임자를 고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원하는 인물이 대법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대법원장 눈치를 보게 만드는 원천적 근원이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현재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 헌재 재판관도 별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절차와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안 처장은 그러면서 법원 행정처를 군림하는 조직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권한과 역할을 개혁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법행정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법관 인사를 법무부에서 한다. 그거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상권분립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그 사법평의를 도입한다는 것은 일부 위원들은 그러나 사법부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 개혁이라는 취지는 좋은데 대법원 사법발전위가 어떤 논의를 하는지, 대법관 회의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무슨 논의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회의는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사법부는 무슨 섬처럼 가둬져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공개하겠냐는 오신환 의원의 압박에 안 처장은 사법행정 투명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각종 회의 공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안 처장은 재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관련해선 전형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 구축, 민사재판에까지 국민참여재판 확대, 항소심 상고부나 상고법원 도입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처장이 오늘 업무 내용을 압축하면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에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지만 내려놓은 그 권한을 외부에서 가져다 법원 독립이 흔들릴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단호히 거부한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처장의 법원개혁 구상이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박종철 열사의 부친 90살 박정기 씨가 입원한 부산 수영구 요양병원을 방문해 너무 늦게 찾아뵙고 사과 말씀을 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과거사 관련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9년 보고서에서 검찰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축소 은폐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을 밝히고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어제 소환해 성폭행 의혹을 밤샘 조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수습 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를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그간 신규 변호사 실무 수습 제도를 악용하는 변호사들로 인해 수습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습 변호사를 변호사답게 대우하도록 지켜야 할 최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우공익재단은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UN 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3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